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용입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해주시는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국민 여러분, 오늘 제가 전달해 드릴 이야기는요, 출산율과 관련된 근본적인 이유와 배경 그리고 세제에 관해서 주로 좀 넓고 깊게 다양하게 오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우선 2017년도에 대한산부인과협회는요, 암묵적으로 낙태되는 신생아 수가 전국에서 하루에 약 3,000명, 1년에 약 109만 5천 명 정도 될 것으로 추산한 바가 있었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는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산부인과 전문가들이 추정하건대 불법 낙태 시수까지 모두 더하게 되면 하루에 약 3,000건 정도 낙태 시술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외국인들의 유입을 장려하는 정책을 좌파 정권과 보수 정권에서 펼치는데 출산율이 떨어지는 이유에 대한 정확한 원인 분석조차 없이 외국인 유입 장려 정책을 펼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아이를 가진 다음 낙태를 하고 한 번 낙태를 하고 나니 그 다음에는 아이 갖는 것이 잘 안 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어서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 남녀가 아이를 가진 다음 낙태를 하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로 아이를 낳아서 기르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양질의 청년 일자리가 부족하니 미래가 불안해서 아이를 낳을 엄두조차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결혼율이 떨어지니 출산율이 떨어지는 등 이런 동반되는 악순환은 연속되고 점차적으로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결국 경제 위기로 일자리 구하기가 어렵고 내 월급 빼도 모든 물가는 내 월급만 안 오르고 물가만 너무 빨리 오르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나이가 40살, 불혹의 나이가 넘으면 이제는 직장에서 밀려나서 퇴사해야 되는 것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도래를 하다 보니까 아이를 키우는다는 것이 공포스러운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또한 퇴직한 이후에 식당, 치킨집, 호프집 이런 등등의 업종에 창업을 한다 해도 물가가 너무 올라서 장사가 제대로 안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10년 후에 미래가 어두침침하고 실과 같이 어두워서 결혼을 주저하게 되고 또 결혼한다 해도 출산을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혼율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각종 세금, 준조세, 공공요금 등을 낮추어서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이 가장 급선무인데도 이와 같은 가장 급선무가 되는 일들을 국가가 특히나 행정부에서 꿈조차 꾸지 않고 있다는 것이 크나큰 현실적인 문제라겠습니다. 헌법 제23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세금 체계에서는 이중과세적인 요소가 너무나도 많아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또 징벌적인 과세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정부가 국민의 재산을 합법적으로 약탈을 해서 정치인들이 생색을 내며 포퓰리즘 정책을 마구 남발해 왔습니다. 그러한 결과 세금 및 물가가 폭등을 해서 기업이 한국을 떠나고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니 결혼율과 출산율이 동시에 떨어지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귀결이라 하겠습니다. 국민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면서 많이 거둔 세금을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는 세력들에게 나눠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민단체들에 대한 정부 보조금은 102조 3천억 원입니다. 용처가 어딘지도 모르는 성인지 예산은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 30조 원에 달한 것이 지금 조금 낮춰져서 24조 원이라고 합니다. 합하면
126조 3천억 원이나 되는 세금의 대부분이 좌파들의 밥그릇을 유지하는 예산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반 대한민국 세력들,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고 하는 불순 세력들에게 밥 먹으라고 그들의 입에 밥값으로 채워주고 있다는 이런 끔찍한 현실이 오늘 대한민국의 참된 모습이라고 한 것입니다. 자, 그럼 변형된 공산주의 이론이 여러분들 주변에서 조세 공산주의로 여러분들의 삶을 휘감고 있는데 혹시 느끼고는 계시는 겁니까? 좌파들의 변형된 공산주의 이론에 대해서 우리는 꼭 알고 그리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변형된 공산주의 이론, 조작되는 공산주의 이론에는 바로 조세 공산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세금이 있고 4대 보험이 포함되는 준조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또 최저임금, 물가 이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급격하게 인상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모두 자국을 떠나게 만들게 되고 중산층들을 정부의 보조금에 의존해서 살도록 만드는 아주 유별난 나라 시스템으로 바꿔나가는 것이죠. 국민들을 정부의 노예로, 노비로, 좀비로 만들고 부정선거를 통해서 집권한 뒤에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를 장악하여 국민들을 합법적으로 지배하겠다는 계책인 것입니다. 주권자인 국민을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는 노예, 노비 상태로 만들고 지배하고자 하는 전략입니다. 부자들에게 막대한 세금을 부과한 뒤에 재산을 합법적으로 강탈을 하는 겁니다. 정부가 이를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면서 민심을 사고 지속적으로 이러한 부정선거를 통해서 계속 승리하고 영구적으로 지배하겠다는 전략이 바로 이와 같은 조세 공산주의의 기본 책략이다 하겠습니다. 결국 부자들과 기업은 다 떠나고 남는 것은 가난한 이들과 경제 활동을 할 능력이 거의 없는 사람들만 남게 됩니다. 정부 보조금에 맛을 들인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좌파 지지 세력이 되어버리고 좌파 정부가 집권하면 의도적으로 중산층을 붕괴시키는 전략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의료 시스템을 장악하여 전염병을 핑계로 국민들을 합법적으로 통제하고 통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식당 출입 및 회사 근무를 못하게 만드는 전략이 바로 의료 공산주의입니다. 지나간 팬데믹 기간 코로나19가 창궐하는 동안에 전 국민께서 고통을 겪어보셨죠. 바로 그 당시 여러분들은 이 의료 공산주의, 조세 공산주의에 휘감기고 갇혀서 여러분들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여러분들의 주권을 훼손당했던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전략은 이미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을 거치면서 이미 다 한 번씩 테스트를 다 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 전략은 바로 CBDC죠. 디지털 화폐입니다.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라는 CBDC입니다. 그리고 이 디지털 화폐와 함께 디지털 신분증입니다. 이와 같은 디지털 화폐, 디지털 신분증을 만들고 현금과 플라스틱 신분증을 없애버리는 전략입니다. 반정부적인 국민들을 중앙정부에서 합법적으로 재산을 영원으로 만들거나 신분증을 말소시키는 방식으로 국민으로부터 지워버리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금융공산주의 혹은 디지털 공산주의라고 불러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디지털 화폐, 디지털 신분증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만일 좌파 정권이 또다시 들어서게 되면 국민 여러분들은 완벽하게 노예 상태로, 노비 상태로 전락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참모들 가운데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에서 출세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 모르는 사이에 좌파 정책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데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모르는 사이에 만들어질까요? 아니면 본인이 먼저 주도적으로 할까요? 그건 제가 대통령실 안에 안 들어가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무슨 말이든지 쉽게 믿거나 거기에 바보처럼 얼간이처럼 그냥 레밍 떼처럼 와와거리고 쫓아다니는 이런 우매한 행동들과 결정들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김대중 정권에서 중산층을 어떻게 붕괴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김대중 정권은 IMF 이후에 국제 경제가 좋아서 망정이지 국내 기업들이 수출이 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들을 의도적으로 중국으로 떠나도록 떠밀었습니다. 한편 국내에서는 신용도 없는 대학생들에게 카드를 나눠주어서 카드 대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런 카드 빚을 지게 된 대학생들은 빚을 갚는데 10년 이상의 기간을 허비하는 것과 동시에 신용불량자가 되어 사실상의 결혼조차도 하기가 어려워졌던 것이 지난날의 현실이었습니다. 또한 김대중 정권은 여성가족부를 만들어서 여성들로 하여금 남자들을 공격하게 만들었고 남녀 간의 갈등을 부추겨서 남녀가 서로 증오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여성가족부를 앞세워서 동성애를 부추기고 동성애자들에게 각종 혜택을 주면서 동성애자들이 늘어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좌파 정권의 홍위병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김대중 정권은 벤처붐을 일으켰지만 벤처 거품이 터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알거지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중산층이 대거 붕괴, 몰락되는 현상이 발생하였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점점 더 심해지게 되었습니다. 노무현 정권 때도 마찬가지로 국내 기업들을 중국으로 내밀고 중국으로 떠나도록 등 떠미는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그리고 중국식 토지 공개념을 모방한 종합부동산세, 소위 종부세를 만들어서 매년 부동산에 세금을 걷고자 했습니다.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은 세금이 오른 만큼 전세 가격을 올렸고 매년 세금이 오르게 되니 매년 전세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전세 가격 폭등에 겁에 질린 사람들이 너도 나도 부동산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게 되었고 인건비가 덩달아 오르고 모든 물가가 오르게 되었습니다. 민노총이 매번 파업을 하니 기업들이 해외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의도적인 전략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노무현 정권의 중산층 붕괴 전략을 한번 보시죠. 김대중 때 이미 1차적으로 붕괴된 중산층 이외에 살아남은 중산층을 노무현 때는 종부세를 신설하고 종부세를 지속적으로 올리는 방식으로 한 번 더 중산층을 확인 사살하는 전략을 구사한 바 있었습니다.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젊은 부부들은 집 장만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집 장만 문제로 파혼 혹은 이혼하는 사례가 드러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노무현 정권 때에도 민노총 파업이 극에 달하였으며 여성가족부를 앞세워 동성애 확산을 부추기고 남녀 간 갈등을 의도적으로 유발시켰습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화목한 가정을 파괴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노무현 정권은 이해찬을 교육부 장관에 임명하였고 학생들에게 역사, 도덕, 철학 등 인문학을 안 가르치도록 만들었습니다. 학생들이 참과 거짓을 판가름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끔 만들었습니다. 또한 학생 인권 조례를 만들어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올바로 지도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학생들을 좀비들로 만들었고 사회 불만자로 만들어서 좌파들의 홍위병으로 만들었습니다. 도덕성이 거세되어버린, 제거되어버린 학생들에게
여성가족부와 전교조 선생들을 동원하여 남녀 갈등을 부추기고 계층 간 갈등을 의도적으로 유발시켜서 서로 증오하고 싸우게끔 만들어버렸습니다. 각종 좌파 영화 제작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성문화를 문란하게 만들어 낙태가 죄가 아니라는 사고방식을 청소년들에게 집어넣었습니다. 어린 학생들을 좌파 진영으로 끌어들이고 그들의 인생을 망쳤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어린 학생들을 종북 주사파들의 홍위병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 커리큘럼에는 동성애 교육을 집어넣었고 학생들에게 출산할 권리, 낙태할 권리, 동성애할 권리, 부모나 선생님을 신고할 권리, 집회에 나갈 권리 등을 가르쳐서 학생들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렸습니다. 가출한 학생들을 민노총 산하단체들이 자금을 지원하면서 일자리를 만들어 주었고 그들을 각종 집회에 동원하면서 홍위병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박원순의 서울시와 전국 좌파 정치인들이 장악한 지자체에서 국민 혈세로 공동체 마을 등을 지원하여 인생이 망가진 청소년들을 집단 혼숙을 시키는 방식으로 좌파 진영의 전문 시위꾼으로 육성하였습니다. 노무현 정권은 가정 파괴, 중산층 파괴, 기업의 종국 진출 장려 등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서 국내 내수 경제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일자리가 부족하게 만들어서 서로가 서로의 일자리를 빼앗기 위해서 증오하고 서로 제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한편 이명박 정권의 경제 정책에서는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세계적인 대공황이 닥치면서 국내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줄도산하게 되었습니다. 중산층이 완전히 붕괴돼 버린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명박 정권은 집권하자마자 전국적인 토목공사와 4대강 사업을 벌리며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여 경제를 부흥시키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좌파들은 4대강 사업을 공격하고 광우병 사태를 터뜨려서 이명박 정권을 식물 정부로 만들었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경제 정책은 2008년 서브프라임 대공황 직후라서 세금을 낮추고 돈을 풀어 서민 경제를 살려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이명박 정권을 견제한다고 하면서 끌어들였던 친노무현계 인사들이 오히려 담배 가격을 하루아침에 2,000원에서 4,500원으로 올리면서 제일 밑바닥층의 경제 상황을 붕괴시켰습니다. 술값 속 세금을 올리고 부동산 세율을 올렸으며 종교인 과세를 부과했고 김영란법을 시행하여 식당, 화훼 농가 등 자영업자들을 붕괴시켰습니다. 돈을 풀어야 하는 시점에서 돈을 대대적으로 걷어들이는 정책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러면서 저소득층, 지지자, 종교계의 분노를 샀고 불만이 폭발하기 일보 직전인 상황에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승인하게 되자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에서 2016년 8월 15일 사설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었습니다. 또한 새누리당 의원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하야와 퇴진을 요구하게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전 정권인 이명박 정권 손보기에 나서면서 친노무현 인사들을 대거 장관과 청와대에 기용을 했고 좌파들의 조세 공산주의 경제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는 실수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각종 세금 및 물가 등의 인상으로 인해서 전 국민적인 불만이 쌓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 사드 배치로 중국과 갈등을 빚게 되자 중국이 국내에 심어놓았던 여야, 친중파 의원들, 친중 언론인들, 친중 시민단체들, 민노총 등의 지력 및 자금을 제공하여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켰던 것입니다. 물론 거기는 미국 측에 보이지 않는 큰 형님들의 입김도 상당 부분 작용을 했겠죠.
그러나 지금 자유우파, 소위 보수라고 하는 잘못된 이름을 칭하는 세력은 종북 주사파가 나라를 망쳤다는 타령만 역시 고장난 라디오처럼 반복할 뿐입니다. 왜 국민적 분노가 폭발했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과 성찰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원인을 좌파들의 거짓 선전선동으로 돌리고 있는데, 아무리 좌익들이 거짓 선전선동을 하더라도 사전에 각종 세금 인상으로 국민적 불만이 쌓여있지 않았더라면 그와 같은 선동이 안 먹혀들었을 것입니다. 결국 박근혜 정권의 세금 인상 등 경제정책 실패로 인해서 지지층이 모두 등을 돌린 상태에서 좌파 세력이 거짓 선전선동을 하게 되자 국민적인 분노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쏠리면서 탄핵으로 이어졌다고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보수 단체의 장들은 전직 고위 공무원들을 하다가 은퇴하신 분들로 연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바닥층들의 민생고에 대한 이해 및 민심 변화에 무관심합니다. 박근혜 정권에서 좌파 경제정책이 그대로 이반되는 것을 막지조차도 못하였습니다. 그냥 진영 논리로 무조건 찬성을 하였던 것입니다. 소위 자유우파 세력, 소위 잘못된 표현 보수라고 하는 세력들은 계속 종북 주사파가 나라를 망쳤다는 이야기만 고장난 레코드판처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에서 노무현 사람들을 대거 등용하며 세금을 인상하여 중산층을 붕괴시켰던 소위 조세 공산주의 전략을 사용하면서 국민들의 분노를 산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1977년 박정희 대통령 시절입니다. 부가가치세 도입을 한 후 국민적 불만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2년 후인 1979년 10월 16일 부산 마산에서 부마 사태가 발생하였고, 곧 열흘 뒤에는 10월 26일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총으로 쏴 죽이는 대통령 시해 사건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세금 인상한 이후 2년 정도가 되면 국민적 불만이 대통령을 집어삼키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녀가 똑같이 당했던 것입니다. 정권이 몰락하는 것은 이념 문제도 아니요, 종북 주사파 문제가 아니라 바로 세금, 돈 문제입니다. 자, 이제 와서 부동산세, 종합부동산, 종부세를 없앤다 어쩐다 헛소리를 삘삘 하고 있는데요. 제가 작년부터 이 얘기를 주장해오고 있고, 많은 장소를 다니면서 종부세뿐만 아니라 상속세, 증여세 이런 세금들도 다 없애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죠. 이제 와서 무슨 뒷북을 치우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각종 세금을 올린 뒤에 이 돈 문제로 인해서 원천적으로 2년 후에 탄핵을 당했다, 이렇게 평가, 분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최근에 있었던 문재인 정권의 중산층 붕괴 전략은 어떻습니까? 문재인 정권은 없어져야 되는 이 종부세를 폭등시키고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상승을 시켰습니다. 정치 방역을 통해 소상공인,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을 모조리 붕괴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대출을 해주면서 연명하는 노예들로 만들었습니다. 각종 세금을 대폭 올리고 그 돈으로 좌파들의 선거 진지를 대거 구축하였으나 결국 과격한 세금 인상으로 국민적인 분노를 샀고, 결국 촉발된 민심의 이반은 윤석열 정권으로 교체하게끔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보니 윤석열 정권도 그 나물의 그 밥이었다는 것을 이제는 국민들이 다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윤석열 정권은 조기에 붕괴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이 생존을 위해서 대량으로 대출을 이미 하였습니다. 그러나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FRB의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라 윤석열 정부도 금리 인상을 단행했고, 그에 따라 대출이 많았던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이 대량 도산하기 일보 직전이고, 수많은 건설업계의 회사들은 이미 도산한 지가 과거의 일이 됩니다. 이미 1년이 넘었습니다. 또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 사람들도 이자를 못 갚아서 줄줄이 파산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즉 이 얘기는요. 국가 정부의 빚이 1,000조를 넘었지만요. 국민들의 이 가계 부채 이 부분도 이미 1,000조를 훨씬 뛰어넘어 지금 폭발하기 직전에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국영기업체들 같은 자들이 그런 조직이 2,000조 이상 빚을 졌다는 건 알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1, 2, 3로 국가부채, 국영기업체들, 무슨 공사들 있죠? 그 다음에 가계부채. 이 3단계가 폭탄 돌리기 어느 하나가 터져버리면요. 도미노로 모조리 다 쓰러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이런 상태에서 국제사회에서는 중국발 금융위기가 지금 터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대단히 지금 위험한 대형 폭탄이 지금 우리 황해바다 건너편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의 다 지금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4대 보험도 인상이 되고 각종 공공요금이 인상이 되고 물가가 폭등하고 있죠. 자, 그런 상태에서 이미 각종 실손 보험료가 3배 이상 인상이 되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경제 쓰나미들이 이미 시작이 되고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물밀듯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은 줄부도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자, 우리 과거를 생각해 볼까요? 1997년 IMF 당시에는 국내의 달러가 부족했을 뿐 국제 경제는요, 해외 경제는 좋았습니다. 때문에 수출이 잘 되어서 우리가 금방 IMF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죠. 그러나 지금 상태에서 만약에 무너지게 된다면 현재는 국제 경제도 사정이 매우 안 좋기 때문에 회복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총선이 지나갔죠. 자, 앞으로 경제난에 허덕이면서 가계부채에 허덕이는 사람들은요, 조만간에 대거 파산하게 될 것이라고 매우 이런 좋지 못한 측면을 예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전국적으로 그람시의 진지 구축 이론에 입각한 이런 좌파 정당들은요, 좌파들의 진지를 튼튼하게 구축해 놨죠. 이번에도 선거에서 보셨지만 무기력한 국민의힘은 질 수밖에 없었고, 먼저 당내의 반발과 내부적으로 질 수밖에 없었던 민주당은 이런 바보 멍청한 짓을 하고 선거 공작에 휘말리는 이런 무기력한 국민의힘의 내부적인 질의멸, 또 그 내부에 들어와 있던 트로이 목마들의 혁혁한 활동으로 말미암아서 붕괴됐습니다. 108대 192로 참패를 당했던 것이죠. 자, 특히나 윤석열 행정부의 주요 핵심 참모들은 대부분 스카이 대학 출신의 혹은 법조계 검사 출신의 또 가정이 부유한 부유축 자제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밑바닥 민심이 요동치고 있는 것에 대한 인지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더더구나 나라의 이 속수 역할, 신경만 역할을 해야 되는 국정원이 무력화되었습니다. 특히나 대공수사국에 간첩 잡는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었지만 사실은 폐지된 것입니다. 국정원의 간첩 잡는 역할과 기능을 송두리째 뺏어서 헌신짝처럼 내버려 버린 것이죠. 자, 이런 것에 설상가상입니까? 국내 파트, 국내 정보 수집 활동, 정보 활동도 하지 못하게 되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덕분에 정보 분석이 안 되고 정보 수집도 안 되고 되는 일이 없습니다. 경찰 또한 문재인 정부 당시에 정보 경찰을 대거 축소하고 줄여버림으로 인해서 현재는 경찰들도 정보 수집 및 분석 기능이 거의 제로 상태, 마비된 지경에 이르러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정신 차리지 못하는 국민의힘의 저 어리석은 자들은 지들끼리 내부적으로 또 파벌 싸움하기에 정신이 없죠. 그런 짓을 해온 국민의힘이 이번 4.10 총선에서 이긴다고 생각했다면 그거는 도둑놈 심보인데다가 이번처럼 공천을 엉망으로 해놨는데 어떻게 승리를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자, 국민 여러분, 이제는요 이념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요, 우선적으로 우리 실생활에서 이중과세를 폐지해야 됩니다. 즉 술값, 담배값, 기름값, 가스값 속에 포함된 이중과세를 과감하게 철폐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부세, 증여세, 상속세, 양도세 등 이중과세들을 폐지하는 정책을 단호하게, 담대하게, 용감하게 밀어붙여야 됩니다. 이를 통해서 국민들이 좌파, 좌익 진영에 그들의 달콤한 거짓말, 속임수에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근본적으로 막아야 하겠습니다. 여기에 법인세를 1단계 20%까지 낮추고 2단계가 자유유지가 되면 2단계로는 15%까지 낮추어서 기업들의 줄도산을 막을 뿐만 아니라 해외로 도피되어 나갔던 김대중과 노무현 정권 때 수없이 나갔던 대한민국의 기업들을 다시금 우리나라로 돌아오게끔 해야 할 것입니다. 이중과세를 없앤다는 일은 헌법 제23조에 명시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헌법 정신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피폐해진 국민들의 삶을 돌보는 일입니다. 때문에 이 일은 바로 정치권에서 선도적으로 해야 됩니다만은 지금 대한민국 정치권에 이와 같은 일을 할 정당이 없습니다. 자, 국민들에게 돈을 쓸 수 있는 자유, 소비자 주권을 돌려드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경제가 살아납니다. 정부의 보조금을 타서 생활하는 이 좀비의, 노비의 수가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의 숫자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자, 국민 여러분, 이제는 모든 일의 핵심 포인트가 이념과 함께 경제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즉, 우리는 앞으로 조세 민주주의와 조세 공산주의 간에 벌어지는 그 차이점, 그리고 조세 공산주의가 얼마나 나쁜 제도라는 것을 우리가 국민 모두가 알 수 있게끔 이 프레임 전쟁으로 몰고 나간다면 좌파들의 진지가 모두가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세수가 모자란 부분 있죠? 지금껏 우리 연간 예산을 보면요. 자, 시민단체 보조금이 얼마입니까? 102조 3천억 원입니다. 또 성인지 예산이 약 24조 원이라고 합니다. 126조 3천억 원을 모조리 필요한 곳에다 돌려서 쓰면 되겠죠. 전혀 부족할 거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감하게 감세 정책을 펼쳐서 국민들을 살리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에 세금이 낮아지고 민간 경제가 살아나고, 그렇게 되면 자연히 젊은 사람들의 결혼율이 높아지면서 출산율이 상승하게 됩니다. 국민 여러분, 국가와 국민을 가난하게 만들고 망하게 하는 모든 이런 악독한, 죄악시하는 이런 정책을 위반하는 공무원, 정치인들, 이런 자들 가운데 가장 많은 숫자들이 서울대학교 출신들이라고 봅니다. 그들에게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정책을 자문하는 자들 역시 서울대학교에 백묵 풀어서 팔고 먹는 서울대 교수들입니다.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대한민국의 최대의 범죄 카르텔이 바로 서울대학교 카르텔이라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법조계 만악의 근원, 바로 서울대학교 법조계 카르텔이듯이 만악의 근원이 서울대학교 출신들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로 국가와 국민을 무너뜨리고 그 국민들 위해서 지배하며 조선시대 양반들처럼 호가호위하는 그런 거짓된 생활을 하고자 하는 세력이 바로 서울대학교 출신 서울대학교 카르텔이라는 점,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법전에도 없는 경제 공동체니 묵시적 부정청탁이니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 집어넣은 자들이 바로 서울대학교 출신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름을 꼭 집어드려야 아실까요? 안 해도 돼요? 모르시는 분이 있다고요? 예. 특검을 했던 박영수 있죠?
박영수. 서울대 물리대 철학과 출신이고 동성고등학교 출신입니다. 원래 출신이 전라도 목포고 그 아버지가 박지원과 매우 절친한 사이라 부르죠. 자, 그 다음에 박영수 밑에 누가 있었는지 모른다고요. 예, 윤석열, 한동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당시 박근혜 대통령 망가질 때 검찰총장 김수남이죠. 그리고 마지막에서 두 번째 정무수석, 정무수석이 아니라 민정수석. 예, 뭐 최 누구죠? 최재경인가 그렇죠? 예,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서울대, 그것도 서울대 법대 출신이라는 것 다 아시겠죠? 박영수만 빼고 나면 전부 서울대 법대 출신들입니다. 자, 국민 여러분, 오늘도 저희 방송을 경청해 주시느라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수용입니다. 감사합니다.